생존율 60%, 리소 퍼센트. 절단하면 살고 팔을 살리면 죽습니다. 2015년 페루의 12세 소녀 앞에 놓인 숫자였죠. 세계 의료계는 만장일치로 말했습니다. 합리적 선택은 절단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조용히 사라집니다. 그러나 이번엔 달랐습니다. 한 나라가 그 질서 앞에서 멈춰섰죠. 정말 이것이 최선이냐고. 그 질문은 세계 기준을 거스르는 것이었고, 그래서 더욱 위험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속도, 기준을 묻지 않는 결정, 그리고 예상 밖의 개입. 그 중심에 한국이라는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누군가 아무 대가도 아무 이름도 요구하지 않은 채 이 계산을 무너뜨리는 선택을 했죠. 한국은 설명하지 않았고 설득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선택만을 준비했고, 그 선택 이후 불가능하던 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2년 후 세계 의료 교과서가 다시 쓰였습니다. 흔 한국인 맹의 이름으로요. 대한민국을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댓글로 화이팅을 남겨주세요. 다른 방법은 정말 없습니까?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는 CT 사진에서 손을 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침묵. 의학적으로 없습니다. 2015년 3월 17일 페루 리마 산타로사 병원 3층 상담실에서 벌어진 장면이었습니다. 12세 하이디에게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 팔을 잃고 사는 것 아니면 팔과 함께 죽는 것이었죠. 어머니는 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하이디는 아직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죠. 저는 루트비히 크라우제입니다. 독일 출신 국제 소아종양학자로 유럽 소아암 컨소시엄에서 수석 평가관을 맡고 있습니다. WHO 국제치료 가이드라인 검토위원이기도 하죠. 경력 34년입니다. 저는 감정을 믿지 않습니다. 오직 숫자만 믿죠. 골육종 3기 신경 침범 확인, 절단 시 생존율 60%, 보존 시 15% 미만. 계산은 이미 끝났습니다. 저는 보고서에 단 3글자를 적었습니다. 절단 불가피. 34년간 이런 판정을 수백 번 내렸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20일 후 제 보고서에 예상치 못한 이름 하나가 등장했죠. 한국. 그리고 그 이름은 제 34년 기준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제게 아이는 연민의 대상이 아닙니다. 치료 통계의 한 행일 뿐이죠. 제가 인정하지 않으면 그 치료는 세계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34년간 저는 수천 건의 소아암 사례를 평가했고, 그중 절반은 살았고 절반은 죽었습니다. 저는 그 결과를 기록으로만 남겼죠. 감정은 배제했습니다. 숫자가 우선이었으니까요. 생존율 중심으로 사고했고 기적이라는 단어를 경멸했습니다. 의학의 기적은 없다. 확률만 있을 뿐이다. 이것이 제 신념입니다. 한국 의료에 대한 제 인식도 명확했습니다. 기술은 빠르지만 의사결정은 감정적일 수 있다고 봤죠. 위험한 도박을 인도주의로 포장하는 경향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성 모병원에 대한 제 평가는 단 한 줄이었습니다. 아시아의 대형 병원 중 하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차가운 거리감이었죠. 그러나 그 거리감이 나중에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하이디의 증상은 사흘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어깨가 아프다고 했죠. 처음엔 단순 근육통으로 봤습니다. 배구를 좋아하는 아이였으니까요. 파스를 붙이고 이틀을 기다렸지만 통증은 오히려 심해졌고 결국 밤에 잠을 못 이루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 데려갔고 엑스레이를 찍었죠. 의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는 말과 함께 CT, MRI, 조직 검사가 진행됐고 사흘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3월 17일 골육종. 악성 뼈암이었습니다. 어깨 관절 인접 부위, 신경 밀집 구간에 위치한 종양은 이미 신경 조직을 침범한 상태였죠. 의사의 판단은 명확했습니다. 팔을 절단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항암 치료는 안 되냐고, 수술로 종양만 제거할 순 없냐고. 의사는 CT 사진을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신경까지 침범했기 때문에 종양만 제거하면 재발 확률이 90%를 넘는다고 말이죠. 숫자였습니다. 절단 시 생존율 약 60%, 팔 보존 시 15% 미만.
이틀 후 페루 최고 병원인 산타로사에서 의료진 회의가 열렸습니다. 12명이 참석했죠. 소아외과, 종양내과, 정형외과, 마취과 전문의들이었습니다. 주제는 하나 하이디의 치료 방향이었습니다. 회의는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만장일치로 절단 수술 진행이 결정됐죠. 저는 그 회의록을 받아 5분간 읽고 5초 만에 판단했습니다. 기록 노트에 적었죠. 현실적인 결정. 생존 확률 60%, 팔 보존 시 15% 미만. 의학적으로 옳았습니다. 저는 이 사례를 이미 종결 분류했습니다. 그날 아무도 기적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절망의 끝에서 마지막 손이 뻗쳤습니다. 하이디 가족이 다니던 성당에 한국인 신부가 있었죠. 페루에서 10년째 선교 중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신부님, 한국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신부는 침묵했습니다. 확신할 수 없었지만 외면할 수도 없었죠. 그날 밤 신부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팔을 잃게 될 12살 아이가 있습니다. 사진 한 장, 글 10줄. 정부도 병원도 아닌 개인의 간절함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SNS로 의학이 바뀐다는 겁니까? 보고서를 덮으며 생각했죠. 이 사례는 이미 끝났다. 그런데 열흘 후 서울성 모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하이디를 한국으로 보내주십시오. 저는 처음으로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한국? 제 기준표에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이 제 책상에 도착한 것은 페이스북 글이 올라간 지 열흘 만이었습니다. 서울성 모병원 국제진료센터에서 보낸 공식 서한이었죠. 내용은 간결했습니다. 하이디를 한국으로 보내주십시오. 치료를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그 서한을 읽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국제의료 절차상 이례적인 속도였죠. 보통 이런 사례는 정부 간 협의, 병원 간 공식 교류, 최소 한 달 이상의 검토 기간을 거칩니다. 그런데 열흘이라니요. 개인이 올린 SNS 글 하나로 말이죠. 저는 불쾌함에 가까운 의심을 느꼈습니다. 감정적 개입입니다. 위험한 선택이죠. 제 내부 평가는 명확했습니다. 한국 측 제안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즉각 치료 수용, 항암 치료 선행 후 종양 반응 평가 목표는 절단 없는 치료 가능성 탐색이었죠.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절단 없는 치료라니? 페루 최고 병원에서 12명의 전문의가 30분 만에 만장일치로 결정한 사항이었습니다. 골육종 3기, 신경 침범, 절단 외 선택지 없음이라고 말이죠. 세계 어느 병원에서도 동일한 결론을 내렸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다르다는 겁니까? 저는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제 기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기술은 빠르다. 그러나 의사결정은 감정적일 수 있다. 이번 사례가 그 증거처럼 보였죠. 그러나 한 가지는 인정해야 했습니다. 속도였습니다. 열흘 만에 국제의료진을 연결하고 치료 계획을 제시하고 공식 서한까지 발송한 것은 유럽에서도 쉽지 않은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서울성 모병원에 대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 종합병원 중 하나, 소아암 센터 보유, 골육종 치료 경험 다수였죠.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판단이었죠. 이 선택이 과연 의학적으로 옳은가? 저는 페루 의료진에게 연락했습니다. 한국에서 치료 제안이 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답은 예상대로였죠. 크라우제 박사님, 저희 판단은 변하지 않습니다. 절단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한국 측은 항암 선행 후 보존 치료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건 위험합니다. 실패하면 아이의 생존율은 더 떨어집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례를 이미 종결했어야 했죠. 페루 의료진의 판단은 의학적으로 옳았고 한국의 제안은 통계적으로 불리했으니까요. 그런데 제 손은 보고서를 덮지 않았습니다. 성공 가능성은 낮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러나 펜을 멈췄습니다. 기록할 가치는 있다. 제가 왜 그런 문장을 적었는지 지금도 정확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호기심이었을 겁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이 제 기준표에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고 싶었던 거죠. 저는 서울성 모병원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관찰자로서 이 사례를 기록하겠습니다. 그날부터 한국은 제 기준 밖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행이 결정된 것은 서울성 모병원에 제안이 도착한 지 이틀 후였습니다. 그러나 하이디 가족에게는 또 다른 장벽이 있었죠. 비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를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의학적 가능성보다 현실적 한계가 먼저 드러나는 것은 흔한 일이었으니까요. 골육종 치료는 장기전입니다. 항암 치료 최소 4개월, 수술, 재활, 추가 항암까지 포함하면 1년 이상 소요되죠. 페루에서 한국까지의 항공료, 체류비, 통역비, 그리고 무엇보다 치료비였습니다. 서울성 모병원 측이 제시한 예상 비용은 하이디 가족이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죠. 저는 냉정하게 판단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의학적 논쟁 이전에 경제적으로 이 사례는 진행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제안은 좋았지만 현실은 달랐죠. 저는 이 사례를 다시 한번 종결 분류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사흘 후 믿기 어려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에서 익명의 기부자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70대 남성이었죠.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의 조건만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치료에만 사용해 주십시오. 저는 그 보고서를 읽으며 멈췄습니다. 익명이라니? 34년간 수많은 의료 사례를 봤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기부는 흔하죠. 병원 재단, 자선단체, 정부 지원금 이런 것들은 의료 시스템에서 일상적입니다. 그러나 개인이 그것도 익명으로 한 아이의 치료비 전액을 부담한다? 저는 액수를 확인했습니다. 10억 원. 한국 돈으로 10억 원이었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10억 원은 당시 환율로 약 90만 달러, 유로로는 80만 유로에 해당했죠. 하이디의 전체 치료비를 충당하고도 남는 금액이었습니다. 항공료, 체류비, 통역비, 재활비까지 모두 포함해도 말이죠.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재정 리스크 제거. 의료 기록에서 가장 이례적인 메모였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그 사람은 하이디를 모릅니다. 하이디 가족도 모르죠. 페루와 한국, 지구 반대편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혈연도 지연도 어떤 연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10억 원을 낸다니까요. 조건도 없이 말이죠. 저는 유럽에서 비슷한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없었습니다. 미국은요? 역시 없었죠. 익명 기부는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개인의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경우는 거의 전례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외국인, 그것도 남미의 한 소녀를 위해서라니요. 저는 그날 오래 생각했습니다. 의학적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적 의문이었죠. 이 결정은 합리적입니까? 10억 원이면 수십 명의 아이를 도울 수 있습니다. 병원을 지을 수도 있고 연구비로 쓸 수도 있고 장학금을 만들 수도 있죠. 그런데 한 명이라니요? 효율성으로 따지면 비합리적입니다. 통계로 보면 낭비죠. 그러나 그 기부자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숫자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34년간 숫자로만 판단해온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 돈은 계산을 무너뜨렸다. 그리고 다음 줄에 이렇게 적었죠. 의학이 아니라 인간이 먼저 움직였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왜 떨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노도 아니었고 감동도 아니었죠. 그냥 흔들렸습니다. 제가 믿어온 기준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이틀 후 하이디는 페루를 떠났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인천공항에 도착했죠. 서울성 모병원이 모든 절차를 준비했습니다. 진단 후 20일 만이었습니다. 페루에서 절단 판정을 받은 지 20일. SNS에 글이 올라간 지 20일이었죠. 그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받으며 침묵했습니다. 치료 개시. 그 두 글자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이 선택이 옳은지 하이디가 살 수 있을지 한국이 성공할 수 있을지 말이죠.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제 기준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그 흔들림은 숫자가 아니라 인간으로부터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관찰을 계속한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하이디가 서울에 도착한 지 이틀 후 서울성 모병원이 치료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었죠. 선행 항암 치료 4회 종양 반응 평가 후 수술 결정 목표는 절단 회피. 저는 문서를 내려놓았습니다. 절단을 미룬다? 페루에서는 즉각 절단이 유일한 답이었죠. 세계 어느 병원도 같은 결론을 내렸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기다린다는 겁니까? 항암 치료로 종양이 줄어들기를 기대하면서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위험하죠. 그리고 이틀 후 제가 예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럽 소아종양 네트워크 내부 회의가 긴급 소집됐죠. 참석자는 15명 유럽 각국의 소아종양 전문의들이었습니다. 주제는 하나. 서울성 모병원의 치료 계획에 대한 평가. 저는 화상회의로 참석했죠. 첫 발언은 영국 측에서 나왔습니다. 이건 실험이죠. 아이를 대상으로 한 실험입니다. 프랑스 측이 이어받았습니다. 골육종 3기 신경 침범 확인. 절단이 표준 치료죠. 한국은 왜 기준을 무시합니까? 독일 측 대표가 물었습니다. 실패하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아이의 생존율은 더 떨어질 겁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중립을 지켜야 했죠.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그들의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죠. 한국의 선택은 통계적으로 불리하다. 골육종 3기 신경 침범 사례에서 항암 선행 후 보존 수술 성공률은 20% 미만이죠. 즉각 절단 시 60%의 생존율을 보장할 수 있으나 현재 계획은 그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제 판단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틀렸죠. 유럽 네트워크는 공식 권고안을 발송했습니다. 서울성 모병원은 즉각 치료 계획을 수정하고 표준 프로토콜을 따를 것을 권고한다. 현재 계획은 환자의 생존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국제 의료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치료는 승인할 수 없다. 강력한 문구였죠. 저는 한국 측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철회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사흘 후 서울성 모병원의 답변이 도착했습니다. 내용은 짧았습니다. 권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치료 계획은 변경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의학적 책임은 본 병원이 감당합니다. 저는 그 문서를 다시 읽었죠. 모든 책임은 본 병원이 감당한다. 국제 승인 없이 진행한다는 겁니까? 유럽 네트워크의 권고를 거부한다는 거죠?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의학은 협업이죠.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데이터를 공유하고 프로토콜을 만들고 기준을 세웁니다. 그 기준을 따르지 않으면 혼란이 오죠. 한 병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실패했을 때 그 여파는 환자 한 명에게만 그치지 않죠. 비슷한 사례를 가진 수많은 환자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기준을 어기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죠.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국제 승인 없이 치료를 시작했죠. 첫 항암 치료가 시작됐다는 보고가 왔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받으며 한숨을 쉬었죠. 그들은 승인을 기다리지 않았군요. 책임은요? 서울성 모병원 소아혈액 종양과 과장 명의로 모든 서류에 서명이 들어갔습니다. 실패하면 그 사람이 모든 것을 짊어지는 구조였죠. 저는 그 서명을 보며 잠시 멈췄습니다. 의사는 실패를 두려워하죠. 당연합니다. 실패는 환자의 죽음을 의미하니까요. 그래서 기준을 따릅니다. 프로토콜을 지키죠. 기준 안에서 실패하면 변명이 됩니다. 표준 치료를 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기준 밖에서 실패하면요? 변명이 없죠. 왜 당신은 기준을 어겼습니까? 그 질문 앞에서 의사는 홀로 서야 합니다. 저는 그날 오래 생각했습니다. 한국 의료진은 왜 이 선택을 했을까요? 통계는 불리하죠. 국제사회는 반대합니다. 실패하면 모든 책임을 져야 하고요.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절대 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했죠.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이건 의학이 아니라 결단의 문제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들이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통계는 거짓말하지 않죠. 숫자는 명확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인정해야 했죠. 그들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책임을 떠넘기지 않았죠. 세계가 반대해도 실패의 무게를 혼자 짊어져야 해도 그들은 전진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었죠. 관찰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부디 제가 틀렸기를. 첫 항암 치료가 시작된 것은 하이디가 서울에 도착한 지 일주일 후였습니다. 저는 매일 보고서를 받았죠. 첫날 하이디는 구토를 시작했습니다. 둘째 날 고열이 시작됐죠. 셋째 날 식사를 거부했습니다. 넷째 날 체중이 3kg 감소했죠. 저는 그 수치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버틸 수 있을까요? 항암 치료의 부작용은 예상된 것이었죠. 그러나 12세 아이에게는 가혹했습니다. 일주일 후 첫 항암이 끝났습니다. 하이디의 상태는 심각했죠. 체력이 급격히 저하됐고 백혈구 수치가 위험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읽으며 펜을 놓았죠. 이 상태로 두 번째를 견딜 수 있습니까? 그러나 2주 후 두 번째 항암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침묵했죠. 두 번째 항암도 가혹했습니다. 하이디는 머리카락을 잃었고 입안에 염증이 생겼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죠. 어머니가 병실을 지켰지만 아이의 고통을 대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 보고서를 확인했죠. 그러나 종양 반응은 불분명했습니다. 크기 변화 미미 신경 침범 범위 동일이었죠. 숫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항암이 시작됐을 때 저는 유럽 네트워크에 중간 보고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종양 반응 불분명. 환자 상태 악화 중. 영국 측에서 즉각 반응이 왔죠. 중단을 권고합니다. 이 이상 진행하면 환자의 체력이 한계에 도달하죠. 프랑스 측도 동의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절단 수술로 전환해야 합니다. 국제 기준으로는 중단 권고 시점이었죠.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서울성 모병원에 메일을 보냈습니다. 공식적인 권고는 아니었죠.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현재 상태로 계속 진행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재검토를 권하죠. 이틀 후 답변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4차 항암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답장을 읽고 한숨을 쉬었죠. 그들은 멈추지 않는군요. 4차 항암이 진행됐습니다. 하이디는 이제 거의 움직이지 못했죠. 체중은 처음보다 8kg 감소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받으며 눈을 감았죠. 이건 고문입니다. 아이를 살리려는 건지 아니면 실험하려는 건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관찰자일 뿐이었으니까요. 그리고 4차 항암이 끝난 지 일주일 후 CT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받았죠. 천천히 열었습니다. 첫 줄을 읽었죠. 종양 크기 감소 확인. 저는 멈췄습니다. 다시 읽었죠. 종양 크기 감소 확인. 이전 대비 32% 축소. 다음 줄로 넘어갔습니다. 신경 침범 범위 축소. 일부 신경 조직 회복 가능성 보임. 저는 보고서를 내려놓았죠. 손이 떨렸습니다. 왜 떨렸는지 모르겠죠. 저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32%. 5차 범위를 넘는 수치죠.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전 CT 영상과 비교했죠. 명확했습니다. 종양이 줄었죠. 신경 침범 구간이 축소됐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노트에 적으려 했는데 손이 떨려서 글씨가 흔들렸죠. 통계적 예외 발생.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줄에 이렇게 적었죠. 숫자가 처음으로 말을 걸어왔다. 저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34년간 저는 숫자를 믿었죠. 골육종 3기 신경 침범 사례, 항암 선행 후 보존 수술 성공률 20% 미만. 그 숫자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앞에 있는 숫자는 다르죠. 32% 축소. 이건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이 아니었죠. 데이터였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다시 확인했죠.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이 다를 수 있죠. 저는 서울성 모병원에 원본 영상을 요청했습니다. 이틀 후 영상이 도착했고 저는 직접 판독했죠. 결과는 같았습니다. 종양이 줄었죠. 저는 계산을 다시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확신을 잃었죠.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더 이상 쓸 수 없었죠. 34년간 제가 믿어온 것이 흔들렸습니다. 한국은 틀렸어야 했죠. 통계가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그런데 숫자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죠.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질문에 답할 수 없었습니다. 종양이 축소됐다는 보고 후 일주일 서울성 모병원에서 수술 결정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화상으로 참관했죠. 회의실에는 10명의 의료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소아외과, 정형외과, 종양내과, 마취과, 재활의학과였죠. 주제는 하나였습니다. 팔 보존 수술을 시도할 것인가? 침묵이 흘렀습니다. 종양은 축소됐지만 여전히 위험 구간에 있었죠. 신경 조직과 완전히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수술 중 신경 손상 가능성, 출혈 위험, 그리고 무엇보다 재발 가능성이 있었죠. 실패하면 절단으로 전환해야 하고 그마저 실패하면 하이디의 생존율은 급락합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무거웠죠. 소아외과 과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실패 확률은 얼마입니까? 정형외과 전문의가 답했죠. 30%입니다. 신경 손상 없이 종양을 완전 제거할 확률은 70% 정도로 봅니다. 그럼 30%는 실패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침묵이 다시 흘렀죠. 종양내과 전문의가 물었습니다. 지금 절단하면 생존율은 얼마입니까? 65%입니다. 종양이 축소됐기 때문에 이전보다 높죠. 보존 수술에 실패하면요? 40% 이하로 떨어집니다. 숫자였죠. 절단하면 65%, 보존 수술 성공하면 70%, 실패하면 40% 이하. 저는 화면을 통해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절단이죠. 65%는 충분히 높은 생존율이니까요.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라면 그렇게 결정했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 의료진은 침묵했죠. 회의가 끝나기 전 소아외과 과장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우리가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죠. 하이디는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침묵. 국제사회는 우리를 비난할 겁니다. 기록에 남을 거죠. 더 긴 침묵. 그래도 우리는 합니까? 저는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회의실 10명 모두가 고개를 들었고 서로를 바라봤죠. 그리고 소아외과 과장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합니다. 이틀 후 유럽 네트워크에서 최후 경고가 날아왔습니다. 지금이라도 절단하십시오. 보존 수술은 너무 위험합니다. 실패는 기록에 남을 것이고 그 책임은 귀 병원이 지죠. 강력한 압박이었습니다. 저도 그 의견에 동의했죠. 합리적 판단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서울성 모병원의 답변은 짧았습니다. 모든 책임은 본 병원이 감당합니다. 수술을 진행하죠. 저는 그 문서를 받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책임을 감당한다. 실패하면 한 아이가 죽죠. 가족은 평생 그 기억을 안고 살아야 합니다. 의료진은 비난받고 병원은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죠.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데 왜 합니까?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수술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서울성 모병원으로부터 마지막 보고를 받았죠. 내일 오전 8시 수술 시작 예정.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자정이 넘었죠. 하이디는 잠들었을 겁니다. 어머니는 병실을 지키고 있겠죠. 의료진은 수술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죠. 그러나 쓸 수 없었습니다. 34년간 기록해온 손이 움직이지 않았죠. 이제 되돌릴 수 없다. 그 문장만 겨우 적었습니다. 새벽 2시 저는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독일은 밤이었지만 한국은 아침이 오고 있었죠. 몇 시간 후 수술실 문이 열릴 겁니다. 그리고 하이디는 들어갈 거죠. 팔을 가진 채로 나올지 아니면 생명을 잃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그날 밤 기록은 멈췄다. 더 이상 쓸 수 없었죠. 의학은 더 이상 뒤로 숨을 수 없었습니다. 숫자도 통계도 기준도 모든 것이 수술실 문 앞에서 멈췄죠. 한국 시간 오전 8시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보고를 받고 눈을 감았죠. 이제 남은 건 기다림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였죠. 저는 신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날만은 기도했죠. 제발 제가 틀렸기를. 수술은 예상보다 길었습니다. 오전 8시에 시작해서 오후 5시에 끝났죠. 9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 동안 자리를 뜰 수 없었죠. 책상 앞에 앉아 시계만 바라봤습니다. 매시간 중간 보고가 왔죠. 수술 진행 중. 종양 절제 시작. 신경 분리 작업 중. 출혈량 증가. 수혈 진행. 종양 제거 완료. 신경 보존 확인 중. 저는 그 보고들을 받으며 숨을 참았죠. 오후 5시 15분. 최종 보고가 도착했습니다. 수술 종료. 저는 손을 멈췄죠. 다음 줄로 넘어갔습니다. 절단 없음. 심장이 멈춘 것 같았죠. 신경 보존 성공. 저는 보고서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왜 떨렸는지 모르겠죠. 저는 다시 보고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세부 내용을 읽었죠. 종양 완전 절제 확인, 신경 조직 손상 최소화, 혈류 유지 확인, 감각 반응 양성, 기능 회복 가능성 확보. 모든 문장이 불가능을 부정하고 있었죠.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죠. 독일은 오전이었습니다. 해가 밝았죠. 그런데 제 안은 어두웠습니다. 34년간 제가 믿어온 모든 것이 흔들렸으니까요. 팔은 남았다. 그 문장은 존재하지 말았어야 했죠. 통계적으로, 의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런데 존재했습니다. 이틀 후 추가 보고가 왔습니다. 하이디가 깨어났고 손가락을 움직였고 감각이 돌아왔죠. 재활 가능성이 확인됐습니다. 저는 그 보고를 읽으며 노트를 펼쳤죠. 그러나 쓸 수 없었습니다. 제가 쓴 모든 문장이 틀렸으니까요. 저는 이전 보고서들을 꺼냈습니다. 하이디 사례에 대해 제가 작성한 모든 평가였죠. 절단 불가피. 한국의 선택은 통계적으로 불리하다. 감정적 개입. 위험한 선택. 무모함. 저는 한 줄 한 줄 읽었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었죠. 첫 번째 문서를 수정했습니다. 절단 불가피 삭제. 한국의 선택은 통계적으로 불리하다. 한국의 선택은 전례 없는 도전이었다. 감정적 개입 삭제. 무모함 전례 없는 선택. 저는 문서를 수정하면서 손이 떨렸죠. 34년간 한 번도 평가를 번복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유럽 네트워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울성 모병원 수술 결과에 대한 공식 논평을 요청합니다. 저는 답변을 미뤘죠.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우리가 틀렸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없었고 한국이 옳았습니다라고 인정하기도 어려웠죠. 저는 침묵으로 답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유럽 네트워크 내부 회의가 열렸죠. 참석자들은 모두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우리의 예측은 왜 틀렸습니까? 이 사례를 어떻게 평가해야 합니까? 침묵만 흘렀죠. 공식 논평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부 보고서 수정만 조용히 시작됐죠. 저는 그날 밤 노트를 펼쳤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한 문장을 적었죠. 이 사례는 기준 밖이 아니라 기준의 확장이었다. 그리고 다음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기준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넓어졌다.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34년간 저는 기준 안에서 살았죠. 기준이 저를 보호했고 저는 기준을 지켰습니다. 기준을 벗어나면 위험하다고 생각했죠. 실패하면 변명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기준을 벗어났죠.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독일은 밤이었죠. 별이 보였습니다. 저는 오래 그 별을 바라봤죠.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평생 틀렸던 건 아닐까요? 숫자만 믿었던 것이, 기준만 따랐던 것이, 감정을 배제했던 것이.
혹시 그것들이 쟤를 가두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더 이상 평가할 수 없었죠. 하이디는 팔을 가지고 살아 있었고 한국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꿨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 문장을 지웠죠. 그리고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그 말을 소리내어 해보니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34년 만에 처음으로요. 수술 후 15개월은 길고 조용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이디는 서울에 남아 치료를 이어갔죠. 추가 항암, 재활, 정기검진. 저는 그 모든 과정을 기록했습니다. 3개월 후 첫 CT 결과가 나왔죠. 재발 없음. 6개월 후 팔 기능 회복 시작. 물건을 쥘 수 있었습니다. 9개월 후 재활 치료 진행. 어깨를 움직일 수 있었죠. 12개월 후 CT 재확인. 재발 없음. 숫자는 안정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들을 받으며 조용히 감탄했죠. 한국 의료진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로 말했죠. 재발률 20%라는 통계를 뒤집고 기능 회복 불가능이라는 예측을 깼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주장이 아니라 결과로요. 저는 그것을 존중했습니다. 2017년 봄 마지막 검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완치 판정이었죠. 공식 기록이 확정됐습니다. 골육종 3기 신경 침범 사례, 팔 보존 치료 성공. 저는 그 기록을 보며 펜을 놓았죠. 존재하지 말았어야 할 기록입니다. 그러나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가 인정해야 했죠. 4개월 후 유럽 소아암 컨소시엄에서 국제 가이드라인 개정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도 참석했죠. 안건은 하나였습니다. 골육종 치료 프로토콜 수정. 회의는 조용했죠.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문구가 추가됐죠. 절단 결정 전 보존 치료 가능성을 검토한다. 항암 치료 후 종양 반응 평가를 통해 수술 방향을 결정한다. 참조 사례 서울성 모병원 2015년. 저는 그 문서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34년간 제가 지켜온 기준이 바뀌는 순간이었죠. 절단이 유일한 답이라고 믿었던 사례에 새로운 선택지가 생겼습니다. 한국이 만든 선택지였죠. 저는 그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죠. 이번엔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2015년 3월 페루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이제 세계 기준이 됐습니다. 한 아이의 팔을 살리기 위한 선택이 수천 명의 아이들에게 희망이 됐죠. 저는 그것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떠올랐습니다. 익명의 기부자였죠. 10억 원을 낸 70대 남성. 이름은 끝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 번 그 사람에 대해 물었죠. 한국 측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기부자의 뜻입니다. 이름을 남기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죠. 10억 원이면 병원에 이름을 새길 수 있습니다. 기념비를 세울 수도 있죠. 그런데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은 왜 그랬을까요?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었죠. 인정을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했죠. 한 아이를 살리기 위해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저는 그것을 경외했습니다. 34년간 숫자로 살았던 제가 처음으로 숫자가 아닌 것에 압도당했죠.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평가를 적어야 했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사례는 의학이 아니라 선택의 기록이다. 다음 줄로 넘어갔습니다. 의학은 확률로 움직인다. 그러나 문명은 선택으로 전진하죠. 손을 멈췄습니다. 2015년 한국은 가장 어려운 선택을 했다. 펜이 흔들렸죠. 그리고 그 선택은 한 아이의 팔뿐 아니라 세계 의료 기준의 경계를 넓혔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루트비히 크라우제는 그 이름을 적었다. 한국. 노트를 덮었죠. 더 이상 수정할 문장은 없었습니다. 2017년 여름 하이디는 페루로 돌아갔습니다. 공항에서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하이디는 양팔로 가방을 들고 걸어 나왔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받았죠. 오래 바라봤습니다.
34년간 저는 수천 명의 아이를 봤습니다. 그중 절반은 살았고 절반은 죽었죠. 저는 그들을 숫자로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하이디는 달랐죠. 하이디는 제게 가르쳤습니다. 기준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숫자가 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때로는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요. 저는 사무실 서랍을 열었습니다. 하이디 사례 보고서를 꺼냈죠. 34년간 작성한 보고서 중 가장 두꺼웠습니다. 가장 많이 수정했고, 가장 많이 고민했고, 가장 많이 배운 사례였죠. 저는 그 보고서를 서랍 맨 앞에 넣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독일은 여름이었죠. 해가 밝았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죠. 제가 틀려서 다행입니다.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34년 만에 처음으로 틀린 것이 기뻤죠. 그날 이후 저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숫자를 믿지만 숫자만 믿지는 않죠. 여전히 기준을 따르지만 기준 밖도 봅니다. 그리고 가끔 불가능해 보이는 사례 앞에서 멈추죠. 혹시 한국처럼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2025년 지금 하이디는 22살입니다. 대학을 다니고 배구를 하고 꿈을 꾸죠. 양팔로요. 저는 가끔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죠. 감사합니다, 한국. 그렇게 중얼거립니다. 제 기준을 흔들어줘서, 제 확신을 깨트려줘서, 제게 가르쳐줘서요. 의학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